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목걸이 하나로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더니 다음날 재벌 회장이 시댁에 찾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시간으로만 보면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제겐 하루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삶은 늘 숨을 죽이고 사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형편 어려운 집딸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예단이 화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부모님이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말수가 적다는 이유, 그것만으로도 시댁에서는 이미 제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쟤는 욕심은 없어서 좋아.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칭찬이 아니라 아무 기대도 안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어머니 환갑을 앞두고 가족들이 미리 모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 생일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고 저 역시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 생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부터 저는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전 부치고 국 데우고 상 차리고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사람들 상대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줄은. 점심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얼굴이 굳은 채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다시 거실로 나오셨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금목걸이 못 봤니?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여러 번 봤던 물건이었습니다. 환갑 기념으로 맞췄다며 자랑도 많이 하셨고 외출할 때마다 꼭 착용하시던 말 그대로 시어머니의 자존심 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아까 분명 끼고 계셨잖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시선이 하나둘씩 저에게 꽂히기 시작한 게 시누이 하나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까 며느리는 계속 부엌에 있었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도 아니었고요. 이미 답은 정해진 말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의심과 확신이 뒤섞인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간 건 언제니?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방에 들어간 적 없어요. 계속 부엌에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가방은 어디 있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 어머니, 왜 제 가방을?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어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괜히 말 커지기 전에 확인만 하자는 거지. 확인. 그 단어가 그렇게 무서운 말인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사실 때문인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저는 이 집이 처음으로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분위기 자체가 저를 삼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금목걸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금목걸이 하나가 이 집안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게 될 줄은.
제 가방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지퍼가 아직 닫혀 있었지만 그 안은 이미 모두의 눈으로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저는 마치 이미 들킨 사람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지.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때의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아니라고, 저는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방 안의 소리가 전부 멀어지고 그 말만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가난한 집 딸. 그 말은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쉽게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시누이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뉴스만 봐도 알잖아요. 처음엔 다 아니라고 해요. 그 말에 다른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 무서워. 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라 사건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정리하듯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제 편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저를 신문하는 자리라는 걸. 내가 아니라면 그럼 누가 가져갔겠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질문은 선택지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닙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물건에 손 뗄 이유도 없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되는 거지. 형편이 어려우면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 그 말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의 제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열어. 저는 손이 떨려 지퍼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내가 스스로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여는 그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지갑, 화장품, 휴대폰, 수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가 훔친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머니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확인하셨어요. 제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확인이 아니라 끝까지 몰아붙이겠다는 선언이라는 걸. 시누이 하나가 소리 낮춰 말했습니다. 괜히 나중에 말 나오기 전에 정리하자는 거잖아. 정리. 그 단어는 제 인생을 정리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나오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이 집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한 건 남의 물건에 손 뗀 거야. 그 말로 저는 완전히 범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제발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경찰을 부르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깊이 벼랑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휴대폰으로 누구에게 연락할 생각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반사적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계산도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시댁이라도 남편만은 제 편일 거라는 마지막 믿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미안함도 분노도 아닌 귀찮음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괜히 그러시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은 조심스러운 중재도 아니었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편에 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내려앉았다기보다는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짜증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거야.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저는 도둑이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있으면? 제가 물었습니다.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 말 한마디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걸. 억울함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예상할 수 있었고 시누이들의 태도도 어쩌면 당연했지만 남편의 그 태도만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부부였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의심받는 자리에서는 서로의 손을 잡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손을 내밀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경찰 불러서 확실히 하자. 이 집안에서 이런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 말에 시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세상 무섭다니까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울음도 나지 않았고 분노도 끓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해도 울어도 소리쳐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둑. 그 단어 하나로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화할 데가 어디 있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가 익숙한 이름 하나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할 때부터 집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잘난 집안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그보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도 제 배경을 깊게 묻지 않았고 저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이 집에서 모든 걸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지금 좀 많이 억울해. 그 문장을 보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다음 날 아침 이 집 앞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남편은 제가 보낸 메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데 연락하지 마.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그 집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금목걸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집 초인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의 선택이 이 집안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휴대폰 화면을 끈 채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여기까지 숨길 이유가 있을까? 사실 저는 결혼할 때부터 제 집안 이야기를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제 성격이 조용하다고 했고 욕심이 없어 보여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집안이 어떤 위치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벌도 회장도 상속도 그 모든 단어는 제가 원하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아내로 살고 싶었습니다. 시댁에 잘 보이고 남편과 조용히 가정 꾸리며 무리 없이 사는 살.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도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적당히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회사 다니세요. 바쁘신 편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묻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제 배경을 형편 어려운 집으로 정해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오해를 굳이 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편했습니다. 괜히 잘난 집안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질시받는 것보다 조용히 무시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금목걸이 하나로 제가 도둑 취급을 받는 순간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조용히 참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든 의심받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의 침묵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있었지만 이미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온 겁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어디야? 괜찮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그날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이에요. 근데 조금 심각해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전화는 다 했니? 경찰 부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기회. 그 단어가 우스웠습니다. 이미 저는 모든 기회를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그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부르시라고요. 어차피 저는 도둑이잖아요. 그 말은 비꼼도 도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체념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이 결혼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러니?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금목걸이 하나 없어졌는데 제가 가져갔다고 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쩐지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에 간다. 그 말 한마디로 전화는 끝났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이 집안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끊는 걸 보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부르면 뭐가 달라지니? 괜히 더 창피해질 뿐이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풀리길 바란 것도 아니고 이해받길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숨기고 살아온 이유는 평범해지고 싶어서였지만 숨긴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집 앞에 낯선 차들이 멈춰 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숨겨온 그 단 하나의 사실이 이 집안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고 귀에는 계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경찰 부를 수밖에 없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이미 마음이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자 집안은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이 차려졌고 아무도 어젯 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아침 9시쯤이었을까요?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여러 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시골도 아니고 조용한 주택가였지만 그 집 앞에 차가 여러 대 동시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저게 뭐야?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깔끔했고 차체는 반짝거렸습니다.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며 주변을 살폈고 누군가는 집 쪽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사이에서 한 노신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이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정장은 단정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던 사람이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 누구야? 시누이 하나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집 쪽을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심장도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집안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제 딸에게 있었던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세요? 아버지는 남편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중 2명은 집 밖에 남았고 나머지는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오해가 좀 있어서. 아버지는 그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니?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요. 아버지는 그 말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제 딸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어제까지 제가 혼자였던 이 집에서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아니라 그들이 설명해야 할 차례라는 걸. 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소파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급하게 들어온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위세를 부리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집안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깊게 기대지도 않았고 다리를 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저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몰아붙이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감정을 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그 차분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목걸이가 없어져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짧은 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말리지 말라는 듯 아주 미세하게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증거 말입니다. 목걸이를 가져갔다는 확실한 근거를 확인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확인도 없이 가방부터 열어보자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오해가 생길까봐 확인만 하려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은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시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말리셨습니까? 그 질문에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자리에 남편은 있었습니까?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셔서 아버지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 딸을 믿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이쯤이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중 한 명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이 집 출입 기록, 외출 시간, 통화 내역 정리됐습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회장님. 그 남자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다시 보며 물었습니다. 회 회장님이요? 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제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저를 위한 말이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확인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을 때 그 책임이 어디까지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이 집안이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할 거라는 걸.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문제의 금목걸이가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화가 난 것도 소리를 지를 것도 아닌 오히려 더 무서운 사실을 기다리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씀해 보시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안에 있는 모두의 귀를 붙잡아 두기엔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를 내려다보며 도둑이 제일 무서운 거야라던 그 입은 지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그 손마저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외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말을 시작했지만 문장은 자꾸 끊겼습니다. 분명히 그 금목걸이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 없어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딸을 의심하신 겁니까? 그 질문에 집안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며느리 말고는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CCTV를 확인하셨습니까? 없어서요.
목격자는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고 단지 집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딸을 도둑으로 몰았다는 말이군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하는 확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옆에 있던 수행비서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오시죠. 수행비서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가 몇 분 뒤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익숙한 금빛이 비쳤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행비서가 봉투를 열어 그 안에 금목걸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침 사모님 차량 뒷좌석에 있던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럴 리가. 외출 전에 가방을 바꾸셨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아주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존 가방에서 새 가방으로 물건을 옮기셨고 그 과정에서 목걸이를 넣어두고 잊으신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못 박듯 정확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가방은 어제 하루 종일 사모님 차량 안에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제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은 그 목걸이를 만진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둑으로 몰기 전에 증거부터 찾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 삼는 건 목걸이가 아닙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딸은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늘 참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비웃음 하나까지 아버지는 한 발짝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없이 도둑으로 몰리는 순간까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걸 아버지인 제가 가만히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집안은 숨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금목걸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는 것을. 아버지는 다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그대로 이 집을 내려다보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사람을 증거 없이 범죄자로 몰았고 그 대상이 제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숨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부터 확인해야 할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확인이라니요, 무슨? 그때 아버지의 수행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어 얇은 파일 몇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회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주요 납품처 5곳. 시아버지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금융권 대출 현황입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아버지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전부 정리됐습니다. 정리라뇨? 중단됐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납품 계약은 해지됐고 대출 연장은 거절됐습니다. 신규 투자는 전면 보류. 아버지는 마치 날씨를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스쳤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치관이 불명확한 경영진과의 거래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게 어제 일 때문이라는 겁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룻밤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제야 집안에 있던 모두가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저를 도둑으로 몰아붙이던 그 밤이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렸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끝내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림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님이 그런 분의 따님인 줄은. 그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 아주 중요합니다.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의 딸이 아니라면 도둑으로 몰아도 괜찮았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에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제가 분노한 이유는 제 딸이 재벌 딸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시댁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지위와 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당신은 남편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집의 아들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목걸이도 찾았고 사과도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요? 그 말에는 비웃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사과는 되돌릴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서류 중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시어머니의 다리가 힘없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는 시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처럼 물었습니다. 회사는 경영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은 사람의 선택으로 무너집니다. 거실에는 울음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너지는 소리만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책임입니다.
그날 아침 시댁은 깨달았습니다. 금목걸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람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지켜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조용해진 건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 없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 인생에서 처음 보는 얼굴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는 무너진 사람의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던 시어머니는 이제야 저를 며느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줘.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외면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집안인 줄 정말 몰랐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사랑했다면 어제 경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에 섰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한 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결정해라.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아주 차분했습니다. 어제 이 집에서 도둑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설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의심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사람이 어떻게 이 집에 다시 남아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어머니도 지금 후회하고 계시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결과가 바뀔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아까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이 집에서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도 며느리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남편은 제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당신만 손해야.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손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가장 큰 손해는 이 집에서 다 봤어요. 아버지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선택은 제 딸의 결정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이든 존중할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슬퍼서도 아니라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호칭을 쓰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날 저는 이 집을 나왔습니다. 도둑이 아니라 사람으로, 며느리가 아니라 한 여자로,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큰 싸움도 고성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싸울 힘조차 이미 다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남편은 끝내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 말에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전화도 소식도 모든 연결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주 거래처는 돌아오지 않았고 막혔던 대출은 끝내 풀리지 않았으며 급히 다른 투자자를 찾았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문제 있는 집안으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추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시댁 회사는 정리수순에 들어갔고 몇 달 후 법인 간판이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을 잘 못 마주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봐서 집안 망했다. 그런 말을 듣고 다닌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망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금목걸이 하나로 사람을 판단한 그 순간부터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이름으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저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괜찮니? 힘들지 않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망가진 게 아니라 벗어난 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전화벨이 울려도 심장이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참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가정이 우선이지. 조금만 더 참아. 그 말들을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저를 가장 먼저 무너뜨렸다는 걸 지금의 저는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가장 먼저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결혼인데.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결혼이기 때문에 더욱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그 선을 넘은 집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요즘 저는 아버지와 가끔 차를 마십니다. 그날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선택한 게 제일 잘한 일이다. 그 말로 모든 보상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복수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지금도 억울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든 집안이든 체면이든 그 기준에 당신이 상처받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참는 게 답도 아닙니다. 저는 금목걸이 하나로 제 인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둑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확실한 사이다 결말입니다.